네, 그렇다면 역대 최장기로 진행될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농약 사이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농약 사이다 사건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건의 기억 간단하게 좀 다시 짚어볼까요? 네, 경북 상주에서 그 7월 달이죠. 그 82세 된 박할머니하고 이제 일행이 모두 그 마을 회관에 7명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를 박할머니, 지금 피고인으로 선정된 박할머니만 빼고 6분이 마셨는데 그중에 4분은 그 치료가 됐고요. 네. 2분이 사망한. 그게 지금 이 사건이 왜 전국적으로 그 당시 관심이 많았냐면 네. 전국의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하는 지금 시골에 대다수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심뿐이 아니라 관련된 자식들 이라든가 뭐 며느리나 뭐 사이들 이런 분들까지 관심이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민참여재판이 이 피고인 측이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던데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국민참여재판은 원래 이제 그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 이상에 있는 경우에 배심원단 9명과 7명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보통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검찰이나 경찰 쪽 수사가 상당히 네.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그 움직일 수 없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배심원단을 통해서 어떤 변호인 쪽에서 호소를 함으로 해서 그런 그 어떤 평형화된 그런 판결을 조금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감정에 좀 호소를 해서 네. 그다음에 판결을 그 판시를 받아보는 재판을 받아보는 그런 형태로서 신청을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국민참여재판이요. 오늘부터 닷새간 진행이 됩니다. 이게 네. 도입된 이후에 최장기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그 사실 이게 대구지법 11호는 그 당시 2월 달에 이게 최초로 2008년 1월 1일 날 도입된 이후 2월 달에 이 국민참여재판이 바로 대구지법 11호 이 법정에서 열렸던 것인데 지금 이것은 아마 관련자 양쪽에서 신청한 증인만 해도 18명 예. 그다음에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게 5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 수사 기록만 3,500쪽이 넘기 때문에 하루에 이걸 끝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국민들 관심도 워낙 높고 또 상반된 주장을 양쪽 검찰과 변호인이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심층 재판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5일간 11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재판 일수가 닷새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 제가 지금 많은 그 법정에 가서 참관을 해보면은 아마 5일이 그렇게 짧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양쪽에서 제기하는 그 증인들 또 이렇게 반론을 펴는 부분들이 많으면 추가로 증인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증거 자료를 그동안에 제시 안 했던 걸 추가로 제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배심원단이 더 이렇게 하는 국민참여재판 기일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워낙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니만큼 배심원 후보자가 뭐 300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이제 오늘 출석은 100명 정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 그 배심원 선정은 어떻게 네, 이루어지는 원래 겁니까? 배심원 선정은 이제 지법에서 그 행자위에다가 신청을 하면 행자위에서 관할 지방 법원에 거주하는 사람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그 선정을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예비 배심원 2명과 배심원단 7명, 9명을 네. 선정을 하는데 오늘 지금 100여 명이 신청을 해서 이 중에서 9분을 선정을 합니다. 네네. 그렇게 돼서 배심원단으로 참여를 하게 합니다. 그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 과정을 이제 그 추출하는 방법이 네.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제비뽑기식 있죠. 네. 복권, 로또 복권 만약에 하면은 그런 형태로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분, 100명 중에 선정된 분 9분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배심원단으로 그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배심원단에게 뭐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는 겁니까? 배심원단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과 어떤 그 사회적으로나 친인척 관계가 있으면 안 되고요. 평상시 네. 지인 관계도 절대 안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나 변호인 쪽에서 만약에 배심원단을 꼼꼼히 챙겨보는 이유가 혹시 피고인하고 어떤 인과관계나 사적인 관계가 있는지 이게 있으면은 기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러면 배심원단에서 배제가 되고 또 배심원단은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만약에 배심원단이 그 재판에서 알려진 다른 어떤 그 재판 과정의 비밀을 밖으로 유포하게 되면은 아마 벌금형과 징역형도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권한도 있지만 의무와 책임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기간이 닷새나 되면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려울 수가 있지만 원래 이제 배심을 신청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같으면 휴가를 내야 되고요. 일당은 1인당 12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네. 간할 주거지, 지방법원 간할 주거지이기 때문에 직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휴가를 내는 게 정상이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배심원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네네. 이외에 생업에 종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5일이라고 하면은 좀 긴 기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 재판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제 원래 이제 기소 공소장을 낭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범죄 사실에 대한 고지를 하고 인정신문 이런 걸 쭉 하고 이제 검사가 신문하고 변호인이 또 뭐 증인들이나 또 피고인 상대로 또 신문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배심원단이 평의하고 판결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징역형이 몇 년이다 그러면 그것까지 선정을 합니다. 네. 그 유죄냐 무죄냐 이걸 이제 전원 그 합의체처럼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결정을 해서 이걸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걸 받으면 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기속력이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지만 네. 기속력이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배심원단이 제출하는 이 판결이 굉장히 판결하는 데 있어서는 요즘 추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어떤 것들이 쟁점인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 글쎄요,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지금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변호인단 쪽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단 쪽에서는 범행 동기가 없다. 네. 30여 년, 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할머니들을 이 박할머니가 무슨 마음으로 살해를 하겠느냐. 그리고 농약을 구입했다라든가 드링크제 병을 구입을 했다라든가 그다음에 냉장고에 사이다 페트병에 농약을 탄 걸 직접 본 사람이 있느냐. 없다.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그런 직접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범인으로 단정을 지을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하고 범행의 동기가 없다고 하는데 이 범행의 동기는 네. 이제 예전에 많은 경우가 있지만 충남 보령에서 독극물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72세 된 그 할아버지가 부인이 바람 피웠다고 추궁하는데 그럼 너 그 사실을 어떻게 당신이 알았느냐 하니까 한 동네 사는 82세, 83세 된 부부가 읍내 갔다가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걸 나한테 알려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농약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 먹는 음료수에 타서 살해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게 범행 동기라고 하는 건 피고인, 범인만 아는 것인데 하루 전에 하투를 쳤다. 근데 그게 범행 동기가 되느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게 검찰 조사 또 경찰 수사에 나타났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정된 과연 살인사건을 일으킬 만한 범행 동기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네. 피고인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이 말을 해주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없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네.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화투를 하다가 다툰 것 정도로 70년 가까이 산 한말 할머니들 그것도 여러 명을 이렇게 숨지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범죄 분석하는 분들이나 또 저처럼 수사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막 우리 앵커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할머니가 갈등이 있으니까 정작 다른 동료 할머니들을 살해하고자 죽이고자 한 건 아니었을 것이다. 네. 다만 너희들 좀 혼나봐. 왜 나한테 이렇게 대들고 날 힘들게 하냐. 그런 어떤 심리가 작용이 돼서 그 농약을 페트병, 사이다 페트병에 넣으면 고생 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었을 걸로 만약에 범인이라고 단정이 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 꼭 살해할 목적보다는 좀 혼나봐 하는 어떤 그 앙심을 먹고 그런 범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직접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거든요. 검찰 측에서는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능이 같은 병이 또 뚜껑이 네. 발견됐다. 이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는 500여 개에 관련한 증거를 냈는데요. 네. 지금 80여 명의 마을 주민들 상대로 일단 전면 전수 수사를 했는데 외지에서 그다음에 마을 사람이 박할머니에 대한 범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로 이렇게 이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링크제 그 뚜껑하고 그다음에 네. 박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드링크제하고 유통기간, 유효기간이 네. 일치한다.
그다음에 박할머니 전동 스쿠터, 그다음에 오른쪽 바지 호주머니 안쪽, 그다음에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 그다음에 기거하는 방안 21군데 21개소에서 바로 메서밀 성분의 농약이 네. 피해자들에게 투입된 농약 성분하고 일치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폴리그라프라고 그래서 원래 이게 1960년도부터 우리나라는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폴리그라프라는 게 뭐냐면 이 여러 가지입니다. 혈압, 뭐 맥박, 그다음에 뭐 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정을 해서 허위 반응이냐 진실 반응이냐 이런 걸 이제 밝혀내는데 사실 그 선진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참작도 하고요. 그러나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정황 증거로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지금 박할머니가 거짓말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 500여 개 관련된 증거들이 검찰은 직접 증거는 없지만 네. 이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에서 유력하게 받아들여져 인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도 변호인 측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당연히 변호인 쪽에서는 직접 증거 없다. 본 사람이 있느냐? 그다음에 농약을 구입한 걸 봤느냐? 또 그 시기나 장소도 전혀 지금 수사에서 나타난 게 없다. 또 박할머니가 그 새마을 해관에 가서 사이다 페트병에 이 사이다 농약을 탄 걸 봤느냐?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행 동기도 없다. 하투 치는 갈등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나 관련된 증거들은 다 간접 증거고 정황 증거일 뿐이지 정말 정작 죽였다는 목격자나 구체적인 직접 증거는 없다. 네. 그래서 이것은 무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배심원단과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할머니가 신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어떻게 네. 그 판단해야 부분도 될까요? 범죄 심리 분석학자들이라든가 또 수사 경험칙에 보면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이유가 네. 자, 박할머니가 그 7분이 계신 데서 마을에 가서 6분은 사이다를 마시고 모두 쓰러지셨는데 유독 본인만 박할머니만 안 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 남호 씨가 밖으로 나가서 쓰러져서 신고가 됐죠. 다른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119 구급대가 왔는데 그때 블랙박스에 찍힌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경험칙상 보면 같은 마을 사람이 쓰러지면 이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안에 계신 4분도 지금 쓰러져 계신다. 이렇게 고지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 블랙박스에 그런 영상이 찍혔죠. 그리고 이제 이장님이 다시 그 새마을, 그 마을회관을 왔는데 그 할머니들에 대해서 전혀 고지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블랙박스에 찍혔고 또 네. 이장님의 진술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범인의 행동 심리 분석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는 증거를 제시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마디레이 할머니가 범인이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렇게 끝까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고령의 이 할머니 분이 그런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굉장히 겁니까?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끝까지 부인하는 것은 딱 꼭 하나만 제시하라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이 마을에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70여 년의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의 믿음,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며느리, 손자, 자식들에게 내가 범인이 아니란 걸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범인이라고 하면 마을 사람, 자기 자식들, 친인척한테 모두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할머니가 범인이라고 했을 때 설령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심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네. 그래도 사망한 분도 계시고요. 정말 6명의 사상자를 낸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네. 이번 5일간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사가 높지만 전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경로당, 마을회관 또 정말로 그 2천만에 가까운 6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관련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사건은 우선 검사가 이 관련한 증거들을 전부 제시를 하면서 그다음에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 할머니가 직접 증거는 없지만 범인이다 하는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를 입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단 쪽에서는 자, 드링크제, 농약 구입 시기, 장소, 그다음에 마을 해관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농약을 탄 걸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걸 주장을 할 것이고요. 다만 CCTV에 마을 해관에 아닌 다른 길거리에 있는 CCTV에 할머니가 돌아서 가서 1시간 동안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것도 변호인단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할머니가 평상시에 다니던 길을 안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과연 직접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유효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면 배심원단은 꼼꼼히 챙겨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네. 과연 이 할머니가 범인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은 양쪽의 주장과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다음에 평의를 거쳐서 평결하고 그걸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그동안의 그 재판 경험칙을 통해서 그다음에 각종 관련한 증거 제시를 받아서 그다음에 배심원단의 어떤 심리와 함께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결을 아마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의 진실이 과연 밝혀질 수 있을지 앞으로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